네, 오늘은 또 어렵게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내신 한윤영 작가님하고 하은기 CP님이라고 부르는 네, 그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보니까 생각할 거리도 많고 양쪽 진영에서 다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진영뽕이라고 그러나 진영뽕의 중독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양쪽 진영으로부터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가요 요즘? 그 내용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세밀하게 구성과 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좀 읽으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서술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진영뽕은 아니지만 국뽕이죠. 국뽕이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객관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모로 차근차근 보여주고 그리고 약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인들이 보면서 좀 기분이 좋은 방식으로 서술을 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1장에서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 한국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거랑 그 다음에 2장에서 중도파의 나라라고 말한 거랑 그건 사실 당신들이 그 우리나라의 주인공이다 사실 저렇게 이제 자기들이 역사와 국가를 만들어 왔다고 잘난 척하는 양 당파가 아니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좀 그게 또 뭐 저희들의 평소 생각이기도 했거니와 그렇게 좀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본 것이죠. 이 책이 새로운 소통연구소하고 헬마우스에서 오래전부터 이 책을 낸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제 생각보다 좀 늦어졌던 것 같은데 좀 이유는 새로운 소통 연구소를 내고 뉴미디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헬마우스죠. 유튜브에서는 헬마우스인데 총선 전에 2022년 총선 전에 뭔가 아젠다를 조금 던져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팀 내부 그러니까 연구소 차원에서는. 근데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좌절이 되면서 아 총선 전에는 못 내게 됐구나. 그때는 왜냐면 팜플렛처럼 해가지고 한번 내볼 생각이었거든요. 좀 간단하게 훨씬 얇은 분량을 해보려고 했죠.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여기서 살을 입혀가지고 단행본을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쓰게 된 거고 한 1년 정도 이제 걸린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서 보고서도 한번 내보고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하면서 이런 보완 과정을 좀 거치면서 좀 생각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실 왜 늦어졌냐고 하면은 생각보다 유튜브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뭐 조금씩 짜투리 시간에 서로들 작업해서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해리했던 그렇죠.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저기 이낙연 대표도 극찬을 하셨고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냥 암시만 드리자면 이런저런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제 그 왜 책 뒤편에 보면은 이관우 박사가 그렇죠. 대통령 살짝 오바를 좀 해주셨잖아요. 대통령이 꼭 봐야 되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꼭 봐야 될 책이다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랑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저도 원래 국회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그 이제 그룹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제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분위기는 전해주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담론을 좀 자기 걸로 흡수하고 좀 이용하고 싶은 또 생각들이 많을 텐데 그럼 서로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야 뭐 어쨌든 담론 현장에 개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정책 입안자들이 좀 참고를 해서 너무 정쟁만 하는 어떤 정치적 내전 상태를 넘어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으면 뭐 1차적으로 기분은 좋죠. 거기에 이제 저희 6명이 또 각자 선 위치가 다르니까 이제 우리 하원기 선수는 뭐 좀 정치권 사람이라서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언급을 할 때 그래서 더 팔릴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많이 팔리면 뭐 돈이 생긴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저는 약간 그 진영뽕에 대한 좀 정쟁에 대한 좀 백신 같은 개념이라고 저도 그런 느낌, 중독제 같은. 좀 많은 사람이 읽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생활인들 중에는 나도 이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는 못 풀어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휩쓸리지 않고 좀 자기 중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저는 뭐
지금도 좀 팔았지만 좀 더 많이 한 10배 더 팔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예. 승리호가 나온 것을 보면서도 승리호에 대한 반응들이 처음에 딱 올라온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괴작이 나왔구나. 이런 뭐 진짜 너무 평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그랬었죠. 보니까 막상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네. 해외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근데 네. 일단 우리가 너무 이제 특히 이제 비평가 그룹들이나 이런 그런 분들이 일단 안 좋게 보고 시작하는 것도 우리 그 객관적인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이 책을 내신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승리호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그 비판적인 네. 평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뭐 일테면 과소평가 뭐 그런 것까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준이 되게 높아요 영상 쪽에. 네. 왜냐하면 1년에 영화 보는 양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아이 뭐 저 스타워즈랑 가오갤 뭐 믹스해가지고 K 심파 뿌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만한 영화예요. 왜냐면 1년에 스타워즈가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오갤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 눈이 높아진 건 좋은데 자꾸 그러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을 맞습니다. 수 있고요. 네. 근데 늘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이를테면 뭐 한국 축구나 농구를 보면 야 NBA 봐라 이거 얘들 니들이 농구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걔네들이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인데 네. 그래서 나 그 댓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너는 우주에서 떨어진 개새끼냐 이런 막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떨어지는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뭐는 어쨌든 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우리 또 맞습니다. 처음부터 BTS가 나오는 거 아닐 거고. 네. 예. 그 말씀이 맞는 게 사실 그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뽕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애들은 자기 나라 선수의 객관적인 수준보다 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이라서 2011년도에 류현진 포스팅할 때 이 메이저리그 자칭 전문가들이 인터넷에서 전문가라고 막 놀리는데 막 손에 장을 쥐는다거든요. 제 포스팅 1000만 불 넣으면 아이 저 수준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이어서 얘기하자면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다는 게 책이 개인적으로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왜 태도가 무조건 한쪽을 비난해야 되고 한쪽 편에 서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과장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과장해서 우리 편을 옹호하거나 그런 태도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인기가 많죠. 네, 근데 뭘 좀 차분히 앉아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거나 뭔가 상대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인기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태도가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말고 요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게 그래도 들어주는구나라는 게 조금 보편적으로 자리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 특징이자 뭐 나쁜 점 혹은 또 좋은 점일 수 있죠. 자꾸 이렇게 끌어올려지니까 자꾸 계속 세계 최고랑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K방역 잘했다 그러면 그럼 대만은 뭐 이래. 아니 대만 잘했지. 근데 왜 꼭 세계 최고랑 비교하면서 깎아내려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문화유산 괜찮다면 우리나라에 피라미드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거예요. 이집트 말고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 피라미드랑 비교한다는 이런 얘기를 아마 1990년대에 그 이용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태도가 뭐 문화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책 자체가 산업화 시대와 이제 민주화 시대에 공을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어떤 담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박정희와 노무현을 넘어선 뭔가를 만들자 이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 일단은 이 책은 우리의 지금 수준이 어떤지는 일단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동안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였으니까 계속 이제 빠르게 쫓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 추월을 했으니 추월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지금까지 공약을 얘기할 때 발전국가 모델로 많이들 얘기했어요. 어디 그렇죠. 뭘 설치하겠다, 어디 뭘 짓겠다, 도로를 어떻게 놓겠다, 서울을 글로벌 도시화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인데 지금도 심지어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울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견줄 수 있는 도시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뭐 도쿄, 뉴욕 뭐 이런 레벨인데 이미 갖고 있는 인프라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로를 놓겠다 보다는 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이어져 있는 도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뭐
여기에 뭘 짓겠다, 뭘 놓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서울 정도 되면은 자가용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 아니냐. 네.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 디젤 차에 그랬듯이 좀 환경세 같은 것도 매겨서 책임을 같이 물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 지방에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좀 재구축하자는 얘기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뭐 파리가 어떻다, 바르셀로나가 어떻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규모가 다른 도시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 한국이라는 도시의 수도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한국만의 모델을 좀 새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가 출마할 거 아니라고 인기 없는 정책을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네. 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처음에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일 수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도움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 예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자동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본이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값싸게 쓰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AI 시대나 이런 시대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시스템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7장의 아마 선망국의 네. 역설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을 텐데 원래는 그게 이제 좌파 담론, 진보 담론에서 굉장히 비판하는 현상이었죠. 그렇죠. 그 이거 자본가의 편을 들자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도 안 하는 걸 네. 한국이 먼저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른 예시 하나 듣는 거가 택배 그 운송망. 사실 한국의 택배 노동자들이 여전히 처우가 열악하고 뭐 새벽 배송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굉장히 이제 비인간적인 것으로 묘사를 했고 사실 그런 면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분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비대면 그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들에게 식품을 그 지급하고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한국이 너무 급격하게 그 모든 것을 복사하고 신속하게 기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생긴 이 장점을 가진 채로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온 건데 이 시기가 또 공교롭게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그 시기를 이미 옛날에 거쳐갔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지구적으로 굉장히 이제 또 혼란스러운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가 그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한테 위안이 되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다소 이제 바쁘고 뭐 이렇게 그 기민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비슷한 국민소득을 가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국민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대체로 훨씬 잘할 거라는 그런 약간 낙관적 혹은 타당한 전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 이제 막 바꾸면 종업원들이 이제 그렇죠. 이제 그만둬야 하는데 그걸 한국은 이미 다 끝내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은 이제 그 단계에 진입해서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고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AI가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도 한 단계 두 단계 더 진입해 보면 오히려 고용이 는다는 연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미 그걸 넘어서 버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화되면은 사람이 이제 노동인구가 주는 건 맞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게 스마트화돼서 설비랑 인공지능이랑 사람이랑 같이 협업해야 되는 구조에서는 또 늘어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본 건데 지난해에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폐지됐죠. 옛날 이제 공채 탤런트는 옛날에 폐지가 됐지만 이로써 이제 공채 개그맨들도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코로나19랑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터전을 잃었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쨌든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공채 개그맨들 출신끼리 모여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할 수 없었던 콘텐츠들을 하더라고요. 세계관의 확장인 건데 이를테면 뭐 유튜브 채널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피식대학에서 산악회 콘텐츠를 한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 그러면 그 산악회 콘텐츠에 나오는 등장인물만 따로 빼서 채널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옛날로 치면 방송국에서 봉숭아 학당이 사랑받는다고 해서 연구만 따로 빼서 프로그램 연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편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뉴미디어가 갇혀져 있는 국가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마냥 예전 노동 관점에서 보면서 그렇게 비관만 할 건 아니다. 유기적으로 사회가 대응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안전망만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북유럽 국가들 해고하기 쉬우니까 잘려도 그렇게 저항을 이제 다른 일거리 다른 일거리 하기도 쉽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보장해 주니까 그럴 텐데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들 해야 된다. 우리 현실을 알고 무조건 이제 자동화하면 스테레오타입화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뭐 무조건 이 노동자의 일거리를 뺏는 거니까 안 돼 할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분석해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요거를 알아야 이제 전 그 노사의 협상에서도 어떤 다른 그 편익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를테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 대신 배민 라이더를 한단 말이에요. 적응이라는 게. 근데 이제 배민 라이더는 시간이 유연하잖아요. 노동 시간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기존 노동 관점에선 유연하면 안 돼. 그 고용을 시켜줘.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 유연함 시간이라는 것을 노동자 측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재조정하면 그 유연함이 굉장한 어떤 메리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연한 시간을 그냥 배민 측에서 그냥 이렇게 다 부과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쪽에 제일 유리한 거라면 나는 그 오후에는 학원을 가야 되니까 오전만 일해야지 라고 정할 수 있다면 이게 노동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 되는 거잖아요. 유연함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이 유연함이란 말 안에 있는 어떤 진보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협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 틀에 들어가는 게 사실 그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전 진보적 담론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 모두 정규직 고용 노동자랑 똑같이 대해달라라고 하는 게 물론 그 활동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조금 저는 앞선 대응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뭐 어젠가요? 신진서가 커제를 꺾고 농심배 우승을 그랬습니까? 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또 이제 자동화하고 AI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체스 같은 단순한 게임 몰라도 바둑같이 복잡한 게임에서는 AI가 사람을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 이제 이세돌 기사가 한 판을 어떻게 이겼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사실 졌는데 요즘은 이제 AI 키보드를 연구해가지고 맞습니다. 막 혼나가면서 옛날에는 야 너는 뭐 이상한 이게 정석이 아닌데 왜 이런 걸 두니 뭐 이렇게 혼나가면서 저기 하다가 그 AI가 두는 걸 보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젊은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하고 이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기성세대가 할 수 없는 그 젊은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감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내신 이유도 그런 이유고 이제 80년대생 선언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동안 그래 산업화 세대도 잘했고 이미 이제 그분들은 거의 이제 가실 때가 됐고 민주화 세대도 그래 니들 뭐 잘했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을 했으니 수고했고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이런 선언 같기도 한데 그 사실 기성세대도 뭐 잘 적응하면 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방금 뭐 바둑 얘기하셨는데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기사에서 알파고 이제 그때 쇼크 처음 닥쳤을 때 중년의 그 기사분이 알파고에 이제 기보를 막 연구해서 다시 전성기를 잠깐 맞았던 근데 그분이 그때 알파고의 기보를 보면서 했던 말이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할 때는 바둑을 AI가 정복하면 바둑은 끝난다. 프로 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를 두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건 인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AI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럼 이제 아마 우리도 지금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 금융 앱들이 있으면 금융 앱들이 AI적 조언을 하잖아요. 그럼 조언을 받지만 어쨌든 판단을 결정하는 건 나인 것이고 그렇게 이제 공존을 해가는 것인데 뭐 그런 매체 적응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윗세대라고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감수성의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있긴 있죠. 네, 뭐 그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80년대생의 선언 혹은 이제 80년대생 정치 이렇게 세대론으로 많이 접근을 해주시던데 뭐 중첩돼 있으니까 뭐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너네가 우리 세대의 이 코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남자들 80년대생 남자 6이 모여가지고 개별 경험하고 개별 눈으로 본 게 왜 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냐는 비판도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88만 원 세대라고 해가지고 조금 타자화됐던 세대이기도 해요. 왜냐면 약간, 그런 예,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저희 선배 세대가 너희는 가난할 거니까 돈 던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약간 요약하면 그렇지. 거칠게 요약하면은 그런 건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 듣는 네. 세대 입장에서는. 근데 네. 그때 물론 읽고 걱정을 서로 하면서 그랬지만 지금 지나 보니까 또 마냥 다 옳은 얘기들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그러면 그 세대의 관점, 세대론이라는 것들이 많이 타자화가 되는데 심지어 지금 최근에 나온 90년대생이 온다도 보면 본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90년대생들 얘기가 아니라 80년대생이 쓴 90년대생 알아보는 건데 그러면은 반대로 다른 위쪽 세대론을 얘기할 때는 그냥 586 퇴장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책 같은 것들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 그러니까 세대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사회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투영하는 창 같은 건데 네,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공유를 하면 일부분이나마 공유를 하면은 조금 그 심지어 지금 결정권자들이나 정책 기반자들이나 뭐 담론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고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꼭 뭐 저희가 80년대생 선언해가지고 이제 물러가 우리가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도발적으로 쓰긴 했죠. 그렇게 해야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뭐 약간 그 80년대생 세대론 쪽을 얘기한 거는 뭐 전적으로 오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네. 저희가 뭐 책을 쓸 때 책 전체 내용이 그건 아니지만 약간 초기 세일링 포인트로 의도를 한 거죠. 불을 붙이려고. 왜냐면 그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잘 먹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이제 세대론의 한계인 것 같은 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운이 되고 또 욕도 네. 많이 먹는 세대가 86인데 사람들이 86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 정형화된 그림 그리고 있는 걸 보면 네. 86세대조차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 그림 그리는 걸 들어보면. 그렇죠. 예. 아무래도 한 세대를 규정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세대론이 무의미하다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무책임한 비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게 세대도 좀 산업화 세대 특징, 86세대 특징 그리고 그 중간에 좀 끼어 있다고 아마 요거는 이제 더 그 세대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그렇게 잘지 않게 나누면서 그 중간에 중도파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로 호출한 건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좀 더 봐보려고 한 거죠. 이 책이 좋았던 점이 일단은 뭐 그전 세대 어떤 공과를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담론을 만들어가자. 사실 이게 뭐 저도 586 세대이긴 하지만 그 586 세대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그거 같거든요. 그 전 세대를 좀 뭉뚱그려가지고 비판하는 게 있는데 자기 세대에 대한 이 자기 성찰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이제 위선의 아이콘 뭐 이런 쪽으로 뭐 얘기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